안녕하세요. 화학교사 박다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제 지도 교수님이 저희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장난을 쳤던 적이 있어요. 화학은 몰을 몰라서 뭘 모른다. 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화학에서 몰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개념이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은지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몰이라는 개념입니다. 몰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볼 텐데요. 일단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화학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여기에 양이라는 말만 붙이면 화학식량이라고 해서 어떤 물질의 양을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식 하면 H2O라고 적을 수 있잖아요. 그 H2O가 갖는 상대적인 질량이 있습니다. 이 값이 18이에요. 암모니아면 화학식 량이 17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아는 거지? 라는 거죠. 결국 각각 화학식 안에는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원자들의 질량이 있을 거고 그 질량을 더해서 구해냅니다. 그러면 원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원자량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자, 여기 밑에 원자량을 같이 볼게요. 원자량이라는 것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탄소는 6번이었어요. 질량수는 10이고 이 위에 위첨자로 12라고 쓰죠. 질량수는 이렇게 위첨자를 쓰는구나 봐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2로 정하고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다른 것들과 비교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상대적인 질량. 그러니까요, 원자량은 상대적인 값이지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항상 이거다 라고 말한다면 그 설명은 무조건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량은 상대적인 질량이고 이 원자량들을 더해서 구해내는 화학식 량도 역시 상대적인 질량인 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화학식량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 화학식 있었잖아요. 이 화학식에는 또 종류가 있었어요. 그 화학식의 종류, 우리 아세트산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던 부분 있죠? 4가지 종류로 설명을 했었는데 복습하면서 옆에다가 쭉 적어보면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예시 자료를 통해서 그럼 원자량이 뭔지, 왜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표현하는지 계속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량이라는 것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준으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IQ 테스트 하는 어떤 자료 같은 데서 따온 건데 이거 초등학교 수학 문제집에 있을 법한 문제예요. 자, 이렇게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 쳤을 때 주는 거예요. 기준을. 토마토 하나의 무게가 2다 라고 줬어요. 어쨌든 토마토 하나의 무게를 2라고 하면요. 여기 왼쪽의 무게는 총 6이 되겠죠. 그럼 참외가 6일 테니까 참외 하나의 무게는 3이 되겠죠. 이렇게 얘네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통해서, 즉 토마토를 통해서 지금 내가 누구를 알아낸 거예요? 참외를 알아낸 거죠. 그럼 참외가 3인 거 알았어. 그래서 이 왼쪽이 얼마인 거 알아? 6인 거 알아. 그런데 파인애플은 하나만 있어도 6이 된다는 거네. 그럼 파인애플 하나의 무게는 6이란 거고. 근데 또 배도 6이 나오는데 2개일 때 6이 나와. 그럼 하나일 때는 3이 나오네. 이때 배 하나의 무게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토마토의 무게값이 2일 때는요. 참외는 얼마 나와요? 참외 하나당, 한 개당 3 나오고요. 파인애플은요. 한 개당 무게는
6이 나오고요. 배는요, 하나당 얼마 나와요?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기준을 바꾸겠다고요. 이번에는요, 기준을 토마토의 무게를 4로 바꾸면 이 각각이 얼마로 바뀌어?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꿔볼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 6이라고 표현했던 게 바뀌겠죠. 토마토 하나의 무게가 4인데 3개 있으니까 왼쪽 전체의 무게는 4, 3, 12, 12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도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12겠고, 따라서 참외 하나의 무게는 얼마로 바뀌어요? 6으로 바뀌겠네요. 마찬가지로 해주면 파인애플의 무게는 얼마로 바뀌죠? 12로 바뀔 거고, 그럼 배 하나의 무게는 다시 6으로 바뀌겠네요. 눈치챘어요? 토마토의 무게가 2일 때, 토마토의 무게가 4일 때 전체적으로 무게가 다른 것들도 2배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애들도 상대적으로 그 질량값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자량이 이런 거예요. 토마토가 탄소인 거고 나머지가 나머지 원자들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원자량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수능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려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선생님 여기서 팁을 주자면요. 오른쪽에 질량수라고 해놨잖아요. 자, 우리 질량은요. 왼쪽 위에 이렇게 위첨자로 쓴다면서요. 12탄소. 그러면 탄소의 질량이 12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12라는 질량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원자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죠. 뭐랑 뭐로?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고, 원자, 핵은 또 알고 보면 양성자랑 중성자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서 질량을 많이 차지하는 게 누굴까요? 양성자, 중성자죠. 그에 비해서 전자는 1800배 정도 차이 나게 작습니다.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해도 원자 전체의 질량이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를 계산할 때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로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주기율표 가장 먼저 계속해서 연습하고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원자 번호 6번인 탄소는 원자 번호가 6이네. 양성자수 몇 개? 6개. 그리고요, 대부분 우리가 보게 되는 주기율표 이렇게 생긴 모양 안쪽에 있는 애들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6번이면 질량수가 12. 왜냐면 2배 될 테니까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7번인 질소라면 그 질량수가 14가 되는 것처럼요. 추가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와서 계속 보면요.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이제 원래대로 탄소로 정리하려고 해요. 그럼 탄소의 질량을 얼마로 본다고요? 12로 본다고요. 그 12일 때 파인애플이랑 배, 토마토로 설명했던 것처럼 탄소가 하나 있을 때 동그란 공이 12개 있어요. 얘가 수소래요. 그러면 얘가 12인데 얘도 12니까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 테니까 수소 하나당 질량은 1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을 1로 봅니다. 되겠죠? 또 왼쪽에 하나당 12인 탄소 원자가 4개 있는데 그러면 총 얼마죠? 12 곱하기 4 하면 48이 됩니다. 그럼 오른쪽도 48이 됐으니까 여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겠죠. 그러면 3개짜리가 48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당 얼마라는 뜻일까요? 16이란 뜻이겠죠. 이 16을 갖는 게 산소 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은 16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각각 원자량을 탄소로 기준으로 해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은 선생님이 12라고 기준을 정해놨고 모두 아무 말이 없다면 12로 생각해주면 되겠지만 방금 풀어본 예시처럼 토마토의 무게를 갑자기 4로 늘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가 아니라 16으로 바꿀 수도 있고 24로 바꿀 수도 있고 그때 그럼 수소의 원자량은 얼만데 산소의 원자량은 얼만데 이런 것까지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자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미 배워봤는데요. 평균 원자량이라는 것을 추가로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평균이라는 뜻은 여러 종류가 있고 그것의 중간값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걸 여기에서 이미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자연계에는요, 같은 원소지만 질량수가 다 똑같지가 않고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원자량을 갖는 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원소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동위원소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동위원소의 정의가 뭐라고요? 같은 원소지만 질량수가 다른 개념을 동위원소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평균 원자량은 이런 동위원소가 얼만큼으로 존재하는데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해진 원자량이 진짜 100이라는 거죠. 진짜 100이. 그래서 이런 진짜 원자량, 그러니까 12를 기준으로 하면서 나머지도 다 동위원소까지 고려한 평균 원자량을 우리 좀 고급스러운 주기율표를 검색해서 찾게 되면은요, 여기 안에 뭐 영어 이름도 써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탄소 여기 6 돼 있고 12 이렇게 돼 있는 건 좀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좀 더 정밀하게 써 있는 데는 6 해놓고 여기를 12.00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뭐 소수점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가 상위에 일반화학 책일수록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소수점 자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뭐까지 고려한 경우다? 동위원소까지 고려한 경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표 위에 이렇게 숫자가 자세하게 써 있다? 그럼 이제 이게 진짜 평균 원자량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동위원소 같이 볼게요. 동위원소라는 것은 이미 얘기했지만 그럼 질량수가 왜 다른데 생각하겠죠. 같은 원소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다라는 말을 하려면 원자 번호가 같아야 되거든요. 원자 번호가 같다는 것은 결국 양성자의 개수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원자 번호는 뭐 탄소 같은 경우는 6번이면 6번 이런 식으로 동일하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거예요. 아까 팁이라고 하면서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인데 일반적으로 양성자의 개수만큼 중성자도 들어있기 때문에 2배 정도 해주면 질량수가 나와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경우도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질량이 다르지만 원자 번호가 같잖아요. 그럼 같은 원소잖아.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을 수밖에 없어서 화학 반응 안에서는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화학 반응에서는 동일하지만 결국은 뭐가 달라? 질량이 달라. 그러니까 질량은 결국 물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는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유추해내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는요. 1, 1, 1이라고 왼쪽 밑에 이렇게 써있는 게 원자 번호잖아요. 원자 번호는 어쨌든 수소니까 다 뭐라고 써있어? 숫자 1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1. 이 되는 거고요. 자, 중성자의 개수. 자, 그림을 볼게요. 그림에서 중성자는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는 빨간색 하나씩 있죠? 플러스 전하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는 정말 독특한 성질이 그거죠. 중성자가 없습니다. 중성자가 없어요. 그런데 중수소가 되면 중성자가 하나 보이네요. 삼중수소가 되니까 중성자가 2개 보입니다. 전자의 개수는요. 항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하가 균형을 맞추게 되죠. 따라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자수는 모두 한 개씩 있는 것까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자량이라는 것은요, 결국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하는 거잖아요. 여기 원자 번호라고 했지만 같은 말 양성자 수라고 적게 되면은 마지막에 있는 이 원자량이라는 것은 1번과 2번을 뭐 한 거? 더한 게 여기 원자량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주면 1 더하기 0이니까 1, 1 더하기 1이니까 2, 1 더하기 2니까 3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게 왼쪽 위 귀퉁이에 이런 식으로 질량수가 적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수소, 얘는 중수소, 아까보다 무거워졌죠? 그래서 중수소, 얘는 이제 3이라는 질량을 갖는다 라고 보니까 삼중수소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의 관계를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라는 거죠. 우리 중수소, 삼중수소 들어볼 일이 앞으로 종종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수소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이유가 자연에 누가 훨씬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수소가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평균 원자량이라는 것은 여기 동위 원소도 알아야겠지만 이 동위 원소가 자연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데 그 비율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진짜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수소, 그 다음 삼중수소 순으로 많을 텐데 만약에 얘네가 1대1대1이야. 그러면 실제 수소의 질량은 얼마여야 될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얼마야? 6이죠? 이거 나누기 얼마로 해야 돼? 3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은 2가 됐겠죠. 그러니까 중수소의 값, 즉 중수소의 질량수가 평균 원자량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존재 비율이 1대1대1이었다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수소의 원자량, 평균 원자량을 적을 때 이 숫자가 거의 1에 수렴하는 값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유추하기로는 수소가 다른 두 가지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보다 자연의 존재 비율이 훨씬 많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요, 숫자가 너무 더러워서 조금 더 많이 출제됐던 염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염소는요, 원자 번호 17번이에요. 그럼 대략 2배 정도니까 원자량은 한 34 정도로 유추가 가능한데 실제로는 질량수가 35 혹은 37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보다 중성자의 개수가 조금씩 많은 게 염소의 원자 구조구나 라는 걸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질량수가 35랑 37인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관계가 동위원소 관계고요. 질량수를 왼쪽 위 귀퉁이에 써주는 모습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원자량 그 값은 34.969, 36.966이지만요, 이 숫자를 반올림할 수 있죠. 그래서 질량수를 35 혹은 37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질량수 35를 갖는 애가 자연에 존재할 때 75.77%로 존재하고 37짜리는 24.23%로 존재하기 때문에 35도 아니고 37도 아닌 평균 원자량이 35.453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비율까지 고려를 해서 평균 원자량을 계산했구나 라는 거죠. 어쨌든 존재 비율이 조금 더 많은 쪽이 35였으니까 35라는 숫자에 더 가까운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1대1이었다면 36이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수학적인 부분이니까요. 자, 보면 35라는 질량을 갖는 것은 100% 중에 몇 퍼센트? 75.77% 있어. 더하기 37이라는 질량을 갖는 애는 100% 중에 24.23% 있어 라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는 의미일까요? 35.453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35 대신 34.969 혹은 37 대신에 36.966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이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요.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얘를요. 이렇게 존재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래프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조금 더 명확하기 때문에 좀 많이 출제됐던 편이에요. 그래서 존재 비율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얘를 뭐 A, 얘를 A 프라임. 그래서 A랑 A'이 동위원소 관계인데 존재 비율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랑 A'으로 동위원소는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고 이 존재 비율이 대략 몇 대 몇인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림을 잘 그렸다면 느꼈겠지만 3대 1인 걸 볼 수가 있죠. 네, 요거 보고도 3대 1을 생각해냈으면 좋았겠지만 엄밀한 숫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75.77, 24.23이라고요. 얘를 굉장히 정수로 만들면 3대 1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3대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훨씬 더 간단하게요. 어떻게? 35라는 질량을 갖는 애는 4개 중에 3개야. 37이라는 질량을 갖는 것은 4개 중에 1개야 라고요. 그래도 비슷한 값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값이 선생님이 틀렸더라도 대체로 요 근방에 나온다면 괜찮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이라는 것은 분자가 있으면 그 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분자 안에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산소, 자 이게 상대적인 질량이라서 항상 문제에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한다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훨씬 많고 아니면 뭐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 이렇게 다 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무 말이 없다면 탄소를 12로 받고 수소는 1이고 산소는 16이다 정도는 알고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수소는 원자량이 1이고 탄소는 12고 산소는 16이다. 우리 앞에서 배, 파인애플, 토마토 밑에서 그림으로 봤던 거 있잖아요. 구슬 모양으로. 그때 이미 정해졌던 부분이니까요. 요 3가지 정도는 꼭꼭 머릿속에 넣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산소 분자의 분자량은 32가 될 거고요. 물은요. 첫 시간에 했다시피 수소 2개니까 숫자 2 더하기 16이니까 18로 계산이 되고요. CO2는요. 12 더하기 16 더하기 16이니까 얼마 나와요? 44. 얘네들은요. 진짜 자주 나오는 숫자라서 퀘스천을 넣은 거예요. 이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 실험식량이라는 거예요. 실험식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그 실험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험식을 알아내야 되는 거고 이온식량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온이 있다면 이 이온에 대해서 결국 그 이온일지라도 원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원자량을 합한 게 이온식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든 걸 옆에 써놨죠. 염화나트륨 NaCl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얘는 Na+, Cl-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하고 있는 상태일 뿐인 거지 얘네들이 이렇게 각각 원자로 존재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온이잖아. 근데 이온 자체의 질량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원자량에 대해서만 배웠죠. 그렇지만 여러분
Na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Na에서 전자 하나를 잃은 거고요. Cl 마이너스라는 건 Cl에서 전자 하나를 얻은 거죠. 애초에 우리 질량수라는 개념은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였기 때문에요. 얻거나 잃었을 때 작용한 그 전자는 너무너무 질량이 작아서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Na 플러스의 질량이지만 그냥 Na의 질량, Cl 마이너스의 질량이어야 되지만 그냥 Cl 원자의 질량을 더해서 NaCl의 화학식량, 이온식량을 계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화학식의 종류에는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이라고 했던 거 있었죠?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식이라는 것은 이온식이라는 말이랑 같은 맥락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요거 같이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식량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화학식량이 더 큰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화학식량 안에 실험식량도 들어갈 거고 분자량도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이 분자의 분자량 혹은 이 화합물의 화학식량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나오지 실험식량, 이온식량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 편입니다.